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바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7주제 발표해 주실 우리 전홍 요한 세례자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으세요.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좋은 발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낭낭한 목소리로 발표를 못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이 인공지능은 왜 인간 지능이 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것이 제가 가졌던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가졌던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인간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상황, 선택, 결정, 사고 다 대체하는 듯이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인간의 지능은 인공지능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찾고자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해서 인격화, 의인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이제 이미 여러 차례 표현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 지성의 인공적 형태가 아니라 인간 지성의 산물일 뿐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행동주의, 기능주의적으로 인간 지능을 환원하는 것을 경계했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간 지성은 신체, 영혼, 육화된 존재, 관계 지향성, 실제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다르다. 근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 신학 전통은 인공지능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인간 지성의 초월적 특성을 많이 부각시켰다면 맞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 우리 인간 지능이 수행하고 실행하는 차원에서 뭔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그 와중에 다니엘 앙들러라는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큰 이제 저서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분의 생각을 접하게 됐고, 이걸 좀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인간지능 이 중에 수수께끼라는 책을 쓰셨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의 생각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따르면 과학적 접근이 정리한, 개념화한 인간 지능 개념은 다름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인지과학 60개에서 100여 개의 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한데로 모아보니까 아까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지능이라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은 뭘 가지고 비교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문제가 뭐냐? 문제 해결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문제야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하는 그 문제가 엄밀한 의미의, 앙들러가 말하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김의태 신부님하고 좀 큰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갈등 상황에 있다는 걸 말해요. 갈등 상황, 곤란하고 어려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지, 이 자체를 바로 정확한 의미의 문제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의 문제가 뭐냐? 문제, 불어로 프로블렘, 영어로 프로블럼, 그리스 말로 프로발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앞에 던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을 요구하는 명확한 과제가 앞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요한 1 더하기 1은 몇이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때, 그럼 분명히 그것은 두 사람은 문제의 내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객관적인 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문제에는 엄밀한 의미의 문제에는 객관적인 답, 데이터화, 수치화하고 조사해서 내릴 수 있는 객관적인 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 맥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풀어도 1 더하기 1은 2고 일본 사람이 풀어도 1 더하기 1은 2고 그렇죠? 어디든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넓은 의미, 그러니까 제가 상황과 결부시켜서 뒤에서 더 말할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문제는 엄밀한 개념의 의미와 다르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문제는 일상에서 문제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과제라든가 수학 질문이 내 일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나한테 행동을 촉구하고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반드시 곧바로 엄밀한 의미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로 제기할 수는 있죠. 아까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창조자들, 그 예술가들도 문제 해결로 봤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전에 내려온 서사, 상황에서부터 자기가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하고 엄밀한 의미의 문제하고는 완전히 같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지능을 이렇게 엄밀한 의미의 문제 해결로 정의할 때 결국 인공지능하고 인간지능은 같은 차원에 놓이게 되고 문제 능력에 따라 둘을 비교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이제 거의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많이 따라잡았고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추월하고 말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땐 양들러의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인공지능의 전문 영역, 인공지능이 잘 수행하는 전문 분야가 바로 그 직업이 바로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챔피언, 따라갈 수 없어요, 인간이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과학자 교수님들이 말해준 특수 목적 인공지능 같은 거 있죠. 일정한 과제를 정확한 범주 틀 안에서 정밀하게 수행해내는, 그게 다 일종의 과제, 문제 해결인 거예요. 뭐 수술을 돕는다든가 컵을 짚는다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화 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치 대장장이가 고객을 위해 하나하나 유용한 도구를 만들었는데도 인공지능 산업은 저마다 특정 문제나 문제군을 해결하는 AI 시스템을 만든다. 모든 걸 다 인간을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줄 겁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히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챗 GPT 역시도 질문에 대해 그 접수된 질문을 데이터와 전산 처리를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놓는 과정이 물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공지능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을까?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크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인공지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무시하고 인공지능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면 그동안 써왔던 유효했던 패러다임, 원칙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만 해도 그렇고 체스, 알파고 같은 경우 인간이 이기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겼죠. 그 딥러닝을 포함해서 비지도 학습 이런 기술들이 계속 예전에는 기호주의 중심의 인공지능이 연결주의의 등장에 의해서 딥러닝이 발전하고 계속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기회주의적인 수단으로 대체가 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은 이제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그 틀 자체를 바꾸거나 우회하는 방식, 아무런 원칙이나 한계가 없는 도구적 속성을 통해서 탈출구를 마련하게 될 거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승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인간은 문제 해결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고유한 분야가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는 거죠. 인간지능의 고유한 특성, 인간지능에 맞는 적합한 주요 영역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인간지능이란 앙들러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 곧 좋은 방식, 마땅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발명해내는, 고안해내는, 아까 말씀하신 가치 판단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럼 상황이 뭐냐? 단 한 번뿐인 고유한 사건, 실제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어나고 타인에게 관련 없는 남의 일일지라도 나에게, 당사자인 나한테는 주인공이고 목적,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지금 하나의 구체적이고 각자 개인에게 고유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시간 안에 학술 발표 저는 처음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건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 하는 발표고 저 개인적인 체험이고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죠. 여러분은 똑같이 앉아 있지만 각자 다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앉아 있고 어떤 분은 집중하고 어떤 교수님의 철학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학적인 관심사, 어떤 분은 관심 없고 아유 언제 끝나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식으로 체험하고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무한하게 열려 있다. 사람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지능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했다면 우리 인간 지능의 사명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바로 상황 안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적절하고 마땅한 좋은 방식으로 대처 행동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 매일매일이 더 나은 상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화상신학원에 왜 오시고, 그렇죠? 매일매일 수업을 왜 듣습니까? 물론 정해진 룰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나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일상 삶의 구성을 보면 그렇죠. 매 시간이 새로운 상황으로 채워져 있고 이따금 문제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그 상황으로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가운데 상황을 넘어서 극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늘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는 문제 해결과 비슷하게 우리도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는 인간만의 능력이긴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경험을 우리 모두 삶에서 매일매일 하고 있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의 연속을 살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나타나면 그 가운데서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할 거냐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죠. 아무런 생각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행동을 한 거죠.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여러 방식이 존재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것도 선택이다. 상황 안에서 선택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중요한 논거가 등장합니다.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좁은 의미의 문제 해결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 해결이 우리가 상황 안에 대처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적절한 방식, 상황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무엇이 나한테 중요한 정보고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인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경우는 그 정보가 미리 다 객관적으로 데이터화가 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해답을 산출해내는 거죠. 자, 관련성, 유의미함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학술 발표의 상황 안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각자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나한테 유의미한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아, 나는 총장 신부님이 계시니까 총장 신부님 눈에 잘 비치는 게 좋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수업 통해서 이 학술 발표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 무엇이 나한테 유의미하지? 근데 사실 이 강당을 가득 채우고 이 강당을 채우고 있는 상황의 특성은 무한해요. 조명, 사람 수, 표정.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모든 게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표정,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마이크가 안 나오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징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 관련성, 중요한 특징은 또 다른 특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가 중요하죠? 마이크가 고장나면 안 돼요. 이 마이크를 잘 설치해 줄 사람은 그런데 누구예요? 관리부 신학생이에요. 관리부 신학생이 잘 움직여줘야 이게 잘 작동하는 건데 관리부 신학생이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딴 데 가서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곤란하죠. 관리부 신학생의 가정사 아니면 관리부 신학생이 따라야 하는 학교 일정 이 모든 특성들이 어떻게 돼 있다?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모아서 객관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데이터화 시켜서 즉각 답을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되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죠? 뭐가 보이세요? 왼쪽은? 누구에게는 노파가 보이고 누구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는데 어디에다가 내 시선, 관점을 집중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뭐에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서.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죠. 잔으로 보이냐, 마주보는 얼굴로 보이냐. 상황 안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총체, 전체로서의 상황 안에 우리가 내가 어디에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인간이 상황을 체험하는 이제 방식이고 인공지능은 하나하나 다. 예를 들면 경마장에서 제가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데 경마 기수가 있고 말이 있고 이 내기라는 사람 있죠. 내기라는 사람들은 뭐를 봐요? 이 말이 튼튼한지 정말 잘 먹고 실한지 얼마큼 10초 몇 미터 가는지 이런 걸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내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수 말을 모는 사람의 그 사람이 어젯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접했어요. 다음날 그 사람한테 걸겠어요? 안 걸겠어요? 이렇게 무한하게 연결된 상황의 맥락, 이건 다 인공지능이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문제 해결. 이런 상황을 살고 대처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가능한 능력이다. 선호도도 있는데 내가 뭘 원하고 좋아하는지도 상황에 영향을 주고 그 상황에 의해서 또 내 선호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규범성,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치 판단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데요. 적절하다라는 거 논의의 대상, 논쟁의 대상이에요. 누가 볼 때 적절해? 왜 적절해? 이거는 객관적으로 딱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내듯이 산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논쟁하고 토론하고 수기를 거쳐서 결정하고 결정되더라도 새로운 상황이 밝혀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다른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또 하나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원칙적으로 타당성, 적절성에 대해 논쟁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서부터 그 뒷일을 발명해 나가고 새롭게 선택 결정.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목감기가 너무 아팠어요. 목감기가 와서 이거 당장 문제 해결할 수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목감기가 너무 심해서 내일 어떡하지? 병원을 알아봤는데 다 접수 시간 끝났대요. 그럼 어떻게 결정한 거죠? 포기해야겠다. 집에 가서 소금물 가글이나 하자 하고 내려갔는데 화상신학원 동문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했더니 당장
아시는 이제 이걸 많이 겪어보신 분이 큰일 난다고. 빨리 지금 열고 있는 병원에 가라고. 저는 결정을 바꾼 거죠. 알아봤죠? 알아봐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간호사가 접수 시간 끝났대요. 그럼 집에 가야 되나? 아니, 아까 전화했는데 7시 반까지 오면 된다고 했어요. 좀 해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또 바뀌어서 받고. 열이 38도가 넘어서 만약 병원 안 갔으면 어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어떻게 해요? 저는 계속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 바뀌는 상황 안에서 그때그때 또다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고유한 상황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유보할 수도 없고 인공지능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이거 이해하셨으면 제가 오늘 할 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에서 이어질 다음 제스처 행동을 고안하고 발명해내는 거예요. 여러 일이 지금. 이 주관적 규범성 같은 경우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마디만 강조하면 우리 상황이 지닌 맥락이 너무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어서 이거를 아까 했던 말하고 이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은 그 뒤에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전제를 하고 판단을 담고 있고, 뒤에 한 행동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내가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상황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한 상황에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상황이 또 바뀌어요. 이걸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냐는 거죠. 자율성, 유연성,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 우리는 인간 같은 경우는 규범적으로 옳고 그른 걸 알지만 그걸 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안 지킬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이 객관적 제약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재량도 지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이 운신의 폭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선택지는 언제나 무한하다. 늘 열려있다. 이게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상황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상황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일단 몸, 의식, 자아가 없고 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처럼 세상에 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 속에 존재하고 상황을 겪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이 세계에 속해 있어야 되고 세계의 일부가 되어야 되며 외부의 힘에 접근할 수 있고 우연성,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실체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몸,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로봇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냐? 우리 살아있는 몸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연결이에요. 연결. 모든 감각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소통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으로서도 기능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 행위자를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조력자일 뿐이다. 문제를 다루는 과제를 통해서 인간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 있게 드러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개가 달을 쫓습니다. 이게 이제 앙들러가 자기 이제 유튜브에 강의에 이제 올린 내용인데,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죠? 그죠? 하지만 개는 달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제 수행을 통해서 한없이 인간에게 다가가지만 인공지능의 본질, 인간지능이 가진 핵심 능력, 상황 안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 능력을 결코 따라잡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은 지금까지 내용이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시대의 신앙은 지능을 인간화하는 신앙이라는 걸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어지고 열린 상황 속에서 적절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러한 지능의 역할을 더욱더 인간화하도록 해주는 특별한 방식. 신앙은 인간 지능을 이제 거스르거나 억누르거나 무력하게 만들지 않고 인간 지능을 도우며
고유한 방식으로 실현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인간 지능을 더욱 인간화하는 원천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신앙의 눈이라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사건, 만남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으로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눈을 신앙이 허락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신앙은 인간 주체의 지각, 인식 능력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빛, 은총의 빛이기 때문에 은총의 빛은 표징이 드러내는 바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읽어낼 수 있는 주관적인 종합 능력을,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른,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것을 알아보고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의 눈은 은총에 의해 변화된 눈,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은총에 의해 조명된 관점으로 상황 안에 감추어졌던 면을 드러내서 새롭게 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뒤에 한민택 신부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말씀해 주실 신앙이 행하는 이해가 있다는 거죠. 신앙이 행한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유비적 상상,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동화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유비적 상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 밑에 표를 보면 성경의 맥락, 성경의 세계 안에서 성경 텍스트가 한 말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의 지금 현재 세계 맥락에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유비적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유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유비적인 관점에서 복음, 성경 텍스트의 내용을 상상해서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활용한 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관계방식, 행동방식에 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욱더 뿌리내린 감수성, 예수님의 마음에 동화된 행동 능력과 상황을 알아차리고 상황에 맞게 다가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유형, 지각, 감정, 반응하는 방식을 신앙적 이 유비적 상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잘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은 역사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기계적 반복도 아니고 추상적인 원리로 환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행동과 같은 정신으로, 하지만 당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욱더 창조적으로 새롭게 선택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런 원천적인 힘과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오히려 이 관점을 더욱더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신앙은 인공지능 시대를 동반하는 인간성의 원천이자 인간지능 실현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